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광합성 파트 이후에 나오는 광호흡 대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C3 식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특징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요런 그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열대 기후나 혹은 사막 기후가 되겠죠. 자, 이런 어떤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루비스코가 CO2를 고정하지 않고 이 루비스코가 이제 리블로스 2인산과 그죠? CO2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소위 이제 광합성을 수행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요. 반대로 이제 루비스코가 산소랑도 반응할 수 있는 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일어나는 어떤 대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대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저온 기후에서 저온 환경과 고온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온 환경과 고온 환경에서는 루비스코의 활성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효소의 이제 활성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저온 환경에서는 루비스코의 기질이 상대적으로 이제 CO2의 친화력이 더 높게 되고요. 고온 환경에서는 CO2보다는 산소의 친화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요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온도에 따라서 기질 친화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CO2의 친화력이 어때 높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광합성을 더 활발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O2에 대한 어떤 친화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되면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를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효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루비스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스코라고 하는 이 친구의 그 기질은 리블로스 2인산 이후에 그 리블로스 2인산과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소위 이제 기체 상태의 또 다른 어떤 기질이 산소 아니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는 루비스코가 CO2를 반응시키는 것보다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어떤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광호흡과 광합성 중에서 광합성 대사와 광호흡 대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광호흡 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에 반면에 광호흡이라고 하는 건 엽록체, 퍼옥시좀, 미토콘드리아에 걸쳐서 세 개의 기관이 결과적으로 이제 협동해서 함께 이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두 분자의 이제 RUBP라고 하는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2인산이 만약에 여기 산소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광합성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분자의 산소가 들어가죠. 그때 이제 ATP 한 분자를 소모를 하면서 2인 글리세르산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제 CO2의 고정산물도 2인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PGA가 만들어지지만 광호흡에서도 이제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CO2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광호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호흡의 목적은, 세포호흡의 목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광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고, 생성물에서 잘 보게 되면 CO2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CO2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광합성 기질 농도가 기공을 통해서 이 형태는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합성 기질 농도의 어떤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광합성률은 떨어지고 요것 때문에 에너지를 어때요? 불필요하게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광호흡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호흡의 문제점이다. 실제로 이제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를 C3 식물이 진화 과정에서 퇴화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죠. 그게 바로 이제 간광 조건에서의 광손상 같은 것들을 이 대사를 통해서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추론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입증된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시험 같은 데서는 대부분이 광호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광호흡의 조건을 보게 되면 루비스코의 활성 변화가 생기는데, 요 기질 친화력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중에서 고온 조건과 건조한 조건에 처하게 되면 루비스코의 어떤 그 CO2의 친화력보다는, 그죠? 산소의 친화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대사보다는 광호흡이라고 하는 대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가 되죠. 그죠? 그럼 기체 용해도가 감소가 될 때, 자, 산소의 어떤 용해도가 감소되는 것보다는 CO2의 용해도 감소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CO2의 어떤 효과가 산소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기질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CO2가 이제 광합성 기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조한 어떤 조건까지 가세가 되면 이 고온 조건과 건조한 조건까지 함께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건조하게 되면은 식물은 이제 ABA라고 하는 호르몬, 앱시산이라고 하는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식물한테는 광합성을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긴 하겠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양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선 견딜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식물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분 스트레스가 높다는 얘기는 매우 건조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식물의 고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앱시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 앱시산의 어떤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기공이 닫히는 어떤 효과가 생깁니다.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기공이 닫히는 어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공이 닫히게 되면은 일단 장점은 수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수분의 손실을 억제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기공을 열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CO2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CO2의 유입이 차단되겠죠.
물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CO2의 유입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광합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2의 농도의 감소는 광합성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가 고온 조건의 어떤 거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CO2의 농도는 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광호흡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CO2가 방출되어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죠. 왜? 광합성 기질의 농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광합성 기질의 농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광합성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호흡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ATP를 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생산도 하지 못하는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까지 소모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 대사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온대 기후에서, 온대 지방에서 온대 지역의 주된 어떤 식물의 형태가 C3 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온대 지역에 적응한 어떤 C3 식물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광호흡률이 높아지고 광합성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생존에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C4 식물은 뭐냐? 이런 어떤 그 C3 식물이 광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대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C4 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열대상의 기후에서 적응한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이 식물은 광호흡을 최소화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얘기는 광합성률은 감소시키지 않도록 진화된 식물을 우리는 C4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후 조건에서. 적합한 식물에 해당이 된다. 보통 이런 어떤 식물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탕수수나 옥수수와 같이 이제 수수가 들어가는 이런 식물들이 이제 C4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4 식물이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C3 식물 같은 경우는 엽육세포에만 C3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죠. C3 식물은 엽육세포에만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4 식물 같은 경우는 엽육세포와 유관속초세포 모두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두 세포의 엽록체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엽육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엽록체와 유관속초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엽록체의 기능적 구조적인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엽육세포에도 엽록체가 있고 유관속초세포에도 엽록체가 있지만 이 둘은 이 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엽록체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능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엽육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그 엽록체에는 루비스코가 없어요. 루비스코라고 하는 건 엽록체 요소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EP 카르복실화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PEPC라고 얘기를 하죠. PEPC. PEP,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카르복실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존재를 한다면 엽록체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가 아니고 얘는 세포질 효소예요. 정리를 하자면 엽육세포에는 세포질에 PEPC가 있고 엽록체에는 루비스코가 없는 애가 엽육세포예요. C4 식물에서.
반면에 이제 유관속초 세포는 PEPC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하는 요 효소가 세포질에 없습니다. 루비스코는 엽록체에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사는 엽육세포에서 진행이 되죠. 그 대사가 바로 뭐가 있냐면 CO2의 고정이에요. CO2가 기공을 통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PEP와 CO2가 반응을 하겠죠. 그럼 PEP라고 하는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을 CO2하고 반응시킨다는 얘기는 카르복실 화학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관여를 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애가 탄소 3개짜리와 하나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C4라고 하는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져요. 이가 C4예요. 그래서 최초의 CO2의 고정산물이 C4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C4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CO2의 고정에 관여하는 애가 엽육세포거든? 근데 유관속초 세포의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 자, PEP 카르복실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PEP를 고정시킬 수는 없어요. CO2하고 반응시킬 수는 없지만, 루비스코가 있기 때문에 얘는 RUBP랑 CO2랑 반응을 시켜서 3PG라고 하는 혹은 PGA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요게 바로 탄소가 3개짜리거든요. 그죠? 그럼 요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켈빈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GA가 나중에는 PGAL이라고 하는 G3P가 되고 요거를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CO2를 최종적으로 이제 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당으로 바꿔주는 당 생성 반응을 수행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C4 식물에 대한 어떤 그 대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 메조필 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게 이제 엽육세포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번들시트 셀이라고 하는 거는 유관속초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관다발을 감싸고 있는 세포. 그죠? 따라서 엽육세포와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종류의 광합성 세포에서 다른 대사가 수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낮 시간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없지만 공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공간적 분리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적 분리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C4 식물에 우리가 이제 C3 식물. 자, C3 식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잎의 단면을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상표피, 요 아래쪽이 기공이 존재하고 있는 공변세포가 발달한 하표피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광합성 조직이 밀도가 높은 상태로 빽빽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 있죠. 엽육세포 중에서.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책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다발 조직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관다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쪽이 물관, 아래쪽이 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다발 조직을 감싸고 있는 세포층들이 있거든요. 요 세포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유관속 초세포라고 얘기해요. 관다발 조직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밑에는
엽육세포들이 듬성듬성, 흐물흐물 이런 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이런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엽육세포, 책상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해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엽육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3 식물의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구조적인 특징은 책상 조직과 책상 해면 조직이 해면 조직에 구별이 있다. 그리고 책상 해면 조직만 광합성을 수행한다. 공변세포 빼고요. 아시겠죠? 그죠? 광합성 조직은 이제 C3 식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C4 식물 같은 경우는 C4 식물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잎의 단면을 보게 되면 직선이 잘 안 되네요. 자, 단면을 보게 되면 자, 위에가 이제 상면표피고 아래가 이제 하면표피라고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당연히 관다발이 있겠죠. 그죠? 이 관다발 주변에 유관속 조세포가 있어요. 이 유관속 조세포가 여기서는 광합성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 엽육세포가 또 존재를 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엽육세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쪽에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애가 유관속 조세포고 바깥쪽에 있는 애가 엽육세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다른 세포에서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바깥쪽이 엽육세포고 안쪽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관속조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관속조세포 밑에는 물관체관과 같은 관다발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 이제 엽육세포 그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것도 관다발 옆에 있지만 유관속 조세포도 여기서 뭘 갖고 있다고요? 엽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고 엽육세포라고 하는 친구는 바깥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엽육세포에서 포스포에놀 피로브산이 탄소 3개짜리가 CO2 한 분자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때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져요.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PPC죠. 포스포에놀 피로브산 카르복실레이스. 그죠? 그럼 이 PPC에서 CO2가 최초로 고정됐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산물이
4개짜리이기 때문에, 탄소 4개짜리이기 때문에 얘를 시포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엽육세포에서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옥살 아세트산이 말레이트, 말산으로 전환이 돼요. 말산 또한 여러분 탄소는 몇 개인가요? 4개예요. 자, 그러면 옥살 아세트산이 말산될 때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NADPH, 즉 전자가 들어가서 NADP 플러스로 바뀌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 말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플라스모데스모타라고 하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로 확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얘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말산이. 그럼 말산은 유관속 초세포로 들어와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제 C3고 얘가 C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가?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엽록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엽록체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얘가 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당이 설탕으로 전환되게 되면 얘가 체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엽록체에는 뭐가 존재를 하고 있냐면 CO2를 RUBP랑 반응시킬 수 있는 루비스코가 존재를 해요.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여기 엽록체는 있지만, 참고로 이 엽육세포의 엽록체에는 루비스코를 갖지 않습니다. 스트로마에. 여기는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틸라코이드 막에 여기는 관계 1과 2를 모두 갖고 있는 거에 반면에 얘는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 1만 있어요. 관계 2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관계 2가 있으면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루비스코가 산소랑 반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루비스코가 광호흡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은 여기서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대라고 하는 어떤 광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서 시포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유관속 초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엽록체에는 관계일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살아가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로부산이 다시 어디로 회수가 되냐면요. 피로부산이 얘가 엽육세포 쪽으로 회수가 됩니다. 피로부산이 엽육세포로 회수가 되는데, 엽육세포에서 피로부산이 PEP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ATP를 써요. 아시겠죠? 그죠? 이 말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물질이 순환이 될 때, 요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4 사이클이라고 해서, C4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C4 회로. 그럼 C4 회로는, 일단 이렇게 CO2를 받아서 고정시키는 엽육세포가 있고, 그 CO2를 방출시켜서 암반응으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이원화된 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광호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모든 대사가 그렇듯이 단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TP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C4A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점은 광호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광호흡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여백세포와 안쪽에 있는 유관속조 세포가 낮 시간 동안에 얘는 어떤 대사를 하냐면 최초로 CO2를 고정시킵니다. 그죠? 유관속조 세포가 하는 역할은 CO2를 고정시켜서 유기산으로 바꿔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유관속조 세포 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말산이 CO2를 방출시키게 됐을 때 자연계에서 들어오는 CO2의 농도보다 갇힌 공간에서의 CO2의 농도는 당연히 부피가 작기 때문에 농도가 높겠죠. CO2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광호흡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뭐가 일어나냐면 켈빈 회로를 통해 암반응이 어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당생성이라고 하는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공간적 분리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APC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하는 PAPC는 자, 루비스코보다 CO2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요. 누구보다 높다고요, 여러분? 루비스코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CO2의 고정 능력이 루비스코보다 어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산소가 와가지고 어때? 반응을 하고자 하더라도 PAPC라고 하는 애는 산소를 기질로 어때?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산소 친화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광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PAPC라고 하는 삼탄소화물이 PEP라고 하는 삼탄소화물이 PAPC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자, 대기에서 들어온 기공을 통해서 기공으로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애가 누구냐면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죠. 탄소 4개짜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옥살 아세트산이 말산이라고 하는 사탄소화물로 전환될 때 NADPH가 NADP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는 관계 1과 관계 2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포에서는. 그죠? 그런데 관계 1에서 만들어지는 건 ATP만 만들어지고, 그죠? 관계 2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NADPH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즉, 포도당을 만들 때 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자를 이 번들시트 셀이라고 하는 유관속조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의 관계는 관계일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일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여기서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말산의 형태로 전자를 받아서 말산이 전자를 여기서 어때? CO2 플러스 전자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고 전자와
이산화탄소를 안 받은 켈빈으로에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 혹은 글리세릴 알데히드 3인산과 같은 3탄당 인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어때? 얘가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는 과당과 결합을 해가지고 설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녹말로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건 차후의 일이고, 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탄산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반응은 CO2 고정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피로부산은 다시 엽육세포로 들어가서 ATP를 소비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PEP로 전환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C4회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C4회로. 아시겠죠? 그죠? 물론 여기서 켈빈으로 해서 주된 효소는 루비스코가 되겠죠. 그죠? 루비스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어떤 광합성 세포로부터 공간력 분리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캠식물로 넘어가게 되면 캠식물은 사막과 같은 사막과 같은 매우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그러면 이 사막은 열대 사막이에요. 매우 고온 건조한 기후에 적응한 식물이 바로 캠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캠식물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죠?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식물을 우리는 다육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선인장이나 파인애플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파인애플을 복합과라고 얘기해요. 복합과 식물.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밤에 기공을 열고 낮에 기공을 닫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낮에는 건조한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분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기 때문에 청색광의 자극을 받더라도 ABA의 어떤 효과 때문에 기공이 닫히는 어떤 특성을 갖습니다. 자, 일단 캠식물은 엽육세포만 어때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C3 식물처럼. 그럼 엽육세포만 할 수 있는데 얘는 PEPC라고 하는 PEP 카르복실화 요소도 있고 루비스코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엽육세포의 세포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루비스코는 엽육세포의 엽록체 기질에 존재를 합니다. 스트로마에.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C4 식물이 CO2 고정을 엽육세포에서 하고 당생성을 유관속초세포에서 동시에 했다라고 한다면 캠식물 같은 경우는 엽육세포에서 CO2 고정은 밤에 하고 낮에 당생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대사를 시간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분리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적 분리대사. 아시겠죠? 그래서 PEP 카르복실화 효소와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게 캠식물의 어떤 엽육세포의 특징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얘는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고 얘는 엽록체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라고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캠식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캠식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막기후에 적응한 식물이다. 따라서 무슨 식물이다? 사막식물이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밤에, 낮에, 밤에는 기공을 열어요. 기공을 연다는 얘기는 이거를 통해서 CO2가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CO2가 유입되게 되면은
식물은 포도당을 세포 기질로 이용할 수 있어 해도 그럼 해당 과정을 어때요? 진행을 하다가요. 해당 과정의 마지막 산물이 피루부산이죠. 그 전 단계가 바로 뭐죠? PEP죠. 그래서 이 CO2를 PEP와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PEPC가 관여를 하는 거죠. 세포질에, 여백세포에. 그럼 C3에 해당하는 PEP와 CO2가 결합을 하니까 C4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옥살 초산이 말산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C4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도 NADPH가 들어가서 NADP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또한 이 말산은 현재는 이제 밤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수행 못해요. 그래서 밤새 액포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액포는 말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pH가 감소가 돼요. 유기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낫으로 바뀌게 되면, 그죠? 자, 기공이 열려야 되지. 청색광 자극에 의해서. 근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기공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낮 시간에는 수분 스트레스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ABA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ABA가 생성이 돼서 앱시산이 생성이 돼서 얘가 기공을 어때? 닫아주는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O2의 유입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액포에서 밤새 저장한 말산을 유출시킵니다. 그러면 이 말산이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이 말산을 옥살 초산으로 바꿔요. PEPC로 바꿉니다. 피루부산으로 바꿉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CO2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CO2가 어디로 들어가? 켈빈 회로로 들어가. 켈빈 회로로 진입을 하고요. 이 켈빈 회로가 진행됨에 따라서 당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밤과 낮의 대사가 이렇게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 반응은 소위 탈탄산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그때그때 다양한 대사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밤에는 어떤 대사를 한다? 그렇죠. CO2 고정에 관여를 하고요. 캠식물은 낮에는 뭐 한다? 켈빈 회로를 통해서 뭘 생성해요? 당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밤과 낮의 어떤 그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 분리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 분리대사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밤과 낮의 어떤 대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낮이 되겠죠. 이게 밤이 되겠죠, 여러분. 이때가 낮이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CO2가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기공이 오픈되기 때문에 CO2가 들어와서 물과 반응하게 되면 탄산 계열의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 단계에서 이 CO2가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과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이 PPC가 CO2하고 반응을 시켜서 옥살초산을 만들고 옥살이를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포식물처럼 최초의 CO2의 고정 산물이 옥살초산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말산으로 전환될 때 전자를 받죠. 즉 2단계가 환원이죠. 2단계는 카르복실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이큐리라고 하는 액포에 저장이 되다가 밤사이 저장이 되다가 해가 뜨게 되면 말레이트라고 하는 말산이 유출됩니다. 유출된 상태에서 다시 피로부산으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요. 피로부산으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한 CO2가 켈빈 회로로 들어가서 루비스코랑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때 NADPH라고 하는 요 물질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밤에는 CO2 고정 CO2 고정대사의 특징을 갖고 있고, 낮에는 켈빈 회로를 통한 당생성 반응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어떤 그 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포식물과 캠식물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메조필 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바로 여러분 여백세포, 그 밑에 있는 세포가 번들시트 셀이라고 하는 게 유관석 초세포. 두 개의 세포가 한낮 동안에 같이 대사를 하죠. 시포 패스웨이라고 하는 시포 회로를 통해서 CO2가 고정이 되죠. 여백세포에선. 그죠? 반면에 이제 유관속초 세포는 이 CO2가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켈빈 회로가 돌아가게 되고, 이때 당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포 회로를 공간적 분리 대사를 수행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캠식물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모두 여백세포예요. 그쵸? 자, 상단이 이제 밤이고 하단이 이제 낮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밤에 CO2 고정이 일어나고요. 낮에는 켈빈 회로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당 생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간적 분리대사를 수행하는 거죠. 시간적 분리대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순환적 광합성 전자전달에서 물이 사용되는 용도는 이라고 나왔죠. 그죠? 자, 비순환적 광합성 전자전달에서는 관계 2와 관계 1이 관여를 합니다. 그쵸? 그죠? 그러면 전자가 H2가 관계 2 쪽으로 줘서 이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관계 1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관계 1에서는 최종적인 전자가 안반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관계 2에서 관계 1로 떨어질 때는 이때 ATP가 만들어져요. 전자 에너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광인산화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거를 광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물이 사용되는 용도는 뭡니까? 엽록소가 전자를 계속 주면 산화가 되는데, 산화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 즉 관계 2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관계 2에 전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엽록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 3번, 엽록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엽록소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양쪽 끝 근처의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거는 바로 단파는 청색광. 자, 단파는 청색광이고 장파는 적색광이 되겠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엽록소는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다른 색소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안테나 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괜찮고요. 들뜬 엽록소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거나 빛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틀린 말 아니고요. 자, 들뜬 엽록소는 산화제로 작용할 수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들뜬 엽록소는 산화가 된 상태에서 얘가 어때?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엽록소는 환원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겠죠. 자기 자신이 이제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남을 산화시키는 어떤 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강한 산화제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할 수가 있지 없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그죠? 엽록소는 가운데에 포르피린 구조에서 마그네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어느 것이 비순환적 전자전달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나왔거든요. 자, 비순환적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거는 관계일에서 일어나는 대사고, 그지? 이때는 여러분 생성물이 뭐가 만들어져? 생성물이 NADPH와 그 다음에 ATP와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나가죠. 방출되고 NADPH와 ATP는 스트로마로 들어가서 암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산소 개체가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ATP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물이 전자와 양성자를 제공합니다. 그쵸? 그래서 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전자 공여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고요. NADPH는 페레독신에서 그쵸? NADP 플러스 환원요소에서 만들어져서 암반응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CO2가 RUBP하고 반응하는 거는 이건 암반응이에요. 그죠? 위에 나와 있는 비순환적 전자전달계나 순환적 전자전달계는 전부 다 명반응에 해당이 되는 어떤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자, 8번 C4광합성에서 자, PGA는 CO2 고정의 첫 번째 산물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아니죠. 요거는 C3 식물에서 그런 거예요. C3 식물에서. 그죠? C4 식물이 아니고요. 로비스코는 광합성 경로의 첫 번째 단계를 촉매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사탄소 유기산이 유관속 조세포로에서 PP 카르복실화 요소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여백세포죠. 광합성은 C3 식물보다 더 낮은 CO2의 농도에서 가능하다. CO2의 어떤 이용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UBP에서 방출된 CO2는 PEP로 전달된다. 뭐 이런 대사는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는 몇 번이 맞아요? 그쵸? 4번이 맞겠죠. 그쵸? 루비스코가 광합성 경로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루비스코가 아니고 PEPC가 되는 거죠. PEPC가
PEP와 CO2를 반응을 시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 됩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에요? 4번. 10번. 광호흡은 C4 식물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에요. C3 식물이 주로 일어나고 C4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캠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퍼옥시점에서 수행되는 반응을 포함한다. 맞고요. 퍼옥시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광합성 수율은 감소시키겠죠. PP 카르복실화 효소가 촉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루비스코가 관여를 해요. 주된 요소는 틀렸고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때? 달라진다. 이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광저해를 뜻하는 거고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 광호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